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DIS 블로그의 AI 생태계 해부학 시리즈 첫 글입니다. GPU 전장의 경제학. 이게 2025년 11월 13일에 나온 글인데 요즘 AI 흐름을 읽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줘요. 특히 이 글 읽어보시려는 분들께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24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PU 만장 확보하려고 미국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거요. 네, 사고 났던 곳 말이죠. 맞아요. 45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 다시 돌린다니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AI 때문에 원전까지 다시 돌리는구나. 시대가 진짜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딱 짚고 시작해요. AI 경쟁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더 똑똑한 알고리즘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GPU나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이걸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확보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3마일 원전 재가동이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고요. 이 글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블로그 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뭔지, 왜 갑자기 하드웨어가 중요해졌는지, 특히 GPU랑 HBM은 또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한국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이미 읽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블랙록. 네, 블랙록. 피해 한 800쯤 된다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회사의 회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40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 펀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글에서도 블랙록이 왜 하필 한국이냐, 이걸 분석하는 데 꽤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 기준을 놓고 보는데 정치 안정성, 기술 생태계, 제조 인프라, 인재풀, 이런 걸로 싱가포르나 일본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이 기술 생태계랑 제조 인프라에서 점수가 높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가 이 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냥 선언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강점이 있구나 하고 분석이 뒷받침된다는 점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21세기 철도라고 비유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옛날 산업혁명 때 철도, 또 정보혁명 때 반도체 공장처럼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핵심 인프라다, 이런 시각이죠. 21세기 철도. 네. 이게 건설 비용만 5조 원 넘고 전력은 중소도시만큼 쓰고 또 투자금 회수하는데도 7년에서 10년 걸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프라 투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투자가 바로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의 전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 블랙록의 투자를 단순히 기술에 투자했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철도 비유가 진짜 참 와닿네요. 왜 그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 GPU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블로그에서 GPU를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H100 GPU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개당 가격이 우리 돈 4천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공급 부족이에요. 주문해도 짧으면 6개월, 길게는 2년씩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시장의 한 80%를 꽉 쥐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글에 보면 어떤 AI 스타트업 대표가 GPT 경쟁 모델 만들려고 GPU 만장, 한 3천억 원어치 사려고 했는데 2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 듣고 투자가 그냥 무산됐다는 실제 얘기도 나와요. 이야, 3천억이 있어도. 네, 돈이 있어도 기술 개발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물리적인 제약이 현실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대목이죠. 돈이 있어도 못 산다니 진짜 심각한 병목이네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엔비디아랑 맺은 계약이 중요하다고 이 글에서 설명하는 거군요. 2030년까지 10조 원 들여서 GPU 26만 장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다고요. 그냥 사는 계약이 아니라 우선권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거나 가격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 통제 같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약속된 물량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거의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 안보 차원? 네. 그래서도 중국계 자본 넥스페리아가 영국 반도체 공장 인수하려다가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 때문에 막았던 사례를 들거든요. 반도체 공급망이 이미 정치적인 무기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GPU 수요가 공급보다 3배나 많다는 통계도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진짜 생존 문제구나 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GPU 확보 전쟁,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근데 이 글에서는 GPU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핵심 부품이 또 있더라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요. GPU가 F1 경주용 차라면 HBM은 그 차에 넣는 최고급 특수 원료 같다고 비유하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성능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면 꼭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심지어 HBM 개발자 말을 인용해서 HBM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해요. 와. 여기서 이제 한국의 결정적인 강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HBM 시장의 95%를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42% 정도요. 95%요? 네, 95%. 나머지 한 5% 정도를 미국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한국이 HBM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이야, 95%라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럼 경제적인 가치도 엄청나겠는데요? 당연하죠. HBM이 일반 D램보다 가격은 한 5배 이상 비싸거든요. 근데 데이터 처리 속도는 2배 빠르고 전력 효율은 50%나 더 좋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H1 언더드 GPU 가격이 4천만 원인데 그 비용의 약 30%,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 돈이 바로 이 HBM 가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와, GPU 가격의 30%가 HBM 값이라니. 그렇죠. GPU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HBM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AI 경쟁에서 HBM이 갖는 이 전략적인 또 경제적인 가치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경쟁 구도도 꽤 자세히 나오던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좀 일찍 손잡고 HBM3E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앞서 나가고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인 AMD랑 협력하면서 막 쫓아가는 모양새라고요. 기술 장벽이 높아서 다른 회사가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HBM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경쟁 구도랑 기술적인 장벽,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시장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술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 단순히 점유율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우위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좀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블랙록 같은 큰 손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 리더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주목할까요? 단순히 HBM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블로그 글은 그 답을 한국만이 가진 좀 독특한 강점, 바로 풀스택 생태계에서 쳤더라고요. 이 개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네, 풀스택. 이게 뭐냐면 AI 생태계를 이루는 여러 단계들 있잖아요. 이 글에서는 제조, 반도체 인프라, 플랫폼, 응용 이렇게 5개 레이어로 나누던데 이 모든 단계를 한 나라가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다른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 위에 반도체 기술력, 또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네이버 같은 자체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까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네이버는 우리 국민 90%가 쓰는 플랫폼 운영 경험도 있고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도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도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죠. 구글 같은 글로벌 거인이랑 싸워서 자국 시장에서 이긴 경험 자체가 국가 단위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기술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축이 바로 제조업이에요. AI가 이제 단순히 화면 속 서비스가 아니라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처럼 실제 현실 세계랑 막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피지컬 AI? 네, 이 분야에서 한국이 최적의 테스트베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차, 세계 1등 조선업,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AI랑 딱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강력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제조업이랑 소프트웨어 결합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이 최고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그 스팟이랑 아틀라스 있잖아요. 그걸 공장에 도입해서 생산성을 15%나 올리고 안전사고는 60%나 줄였다는 구체적인 성과도 글에 나와요. 결국 이 풀스택 역량이랑 피지컬 AI 잠재력, 이게 한국을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풀스택 관점에서 보니까 한국의 강점이 좀 새롭게 보이네요. 단순히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 능력에 제조업 기반까지 다 연결되는 그림이군요.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을 투자 목적으로 읽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블로그가 아주 유명한 비유를 쓰죠. 1849년 골드러시 때 금을 직접 켜서 대박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더 안정적으로 큰돈 번 사람들은 금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나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단 얘기요. 아, 곡괭이 파는 사람. 네, AI 시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AI 응용 서비스, 뭐 챗GPT 같은 거나 LLM 개발 경쟁도 물론 치열하지만 실제 수익성이나 투자 매력은 그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 즉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이죠. 구체적으로 AI 밸류 체인을 쭉 분석하면서 GPU 만드는 엔비디아나 AMD, 또 HBM 만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 응용 서비스나 모델 개발 쪽보다 수익성은 더 높고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해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네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글을 보신다면 이 밸류 체인 분석이랑 곡괭이 이론을 좀 눈여겨보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AI 인프라 기업에 투자할 때 뭘 점검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진짜 매출이 나오고 있나? 다른 회사보다 확실히 앞서는 기술, 혜자가 있나? 고객들을 계속 묶어둘 만한 락인 효과가 있나? 공급망은 안정적인가? 경영진은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유행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한국 기업들을 한 세 그룹, 티어로 나눠서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티어 1에는 뭐 글로벌 경쟁력 있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티어 2에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네이버, KT, 현대차, 그리고 티어 3에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 같은 AI 칩 스타트업들, 아니면 SK텔레콤이랑 협력하는 액침 냉각 전문 기업 SK엔무브 같은 좀 떠오르는 기업들을 언급하고요. 물론 이건 글쓴이의 분석일 뿐이고 실제 투자는 당연히 신중해야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구나 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 판단은 결국 각자 하는 거지만 이 글은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할지 그런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꽤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 블로그 글의 또 다른 좀 재밌는 점은요.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실제로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뒀다는 거예요. 독자 상황별로 액션 플랜을 제안하거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퀴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독자가 만약 경영자라면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 투자자라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또 IT 전문가라면 어떤 기술 동향을 봐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질문이나 액션 아이템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퀴즈는 뭐 엔비디아의 H100 GPU 한 개 가격은 얼마, HBM 시장 한국 점유율은 몇 %, 블랙락 운용자산 규모는 이런 식으로 핵심 수치들을 다시 한번 딱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참고로 글에 나온 답은 각각 C 3만 달러, D 95%, C 13.5조 달러였습니다. 글 달고 나서 이런 걸 활용해보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꽤 독자 친화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희는 DISOM 블로그의 GPU 전쟁의 경제학 포스트를 통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알고리즘 개발에서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GPU랑 HBM 확보가 정말 전쟁처럼 치열해졌고 이걸 또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HBM 기술력이나 풀스택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네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 글은 AI 시대의 승자는 인프라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딱 마무리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편을 예고해요.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수십만 장의 GPU를 돌릴 그 막대한 전력은 대체 어디서 오며 서버렉 하나당 600kW나 되는 엄청난 열은 또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죠. 쓰리마일 원전 얘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렇죠. 쓰리마일 원전 재가동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결국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냉각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가졌어도 그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 주제가 바로 냉각혁명이라고 예고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원전까지 다시 돌려야 했는지, 서버를 아예 그냥 액체에 풍덩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은 또 뭐고 왜 중요한지, 데이터 센터 효율 지표인 PUE를 1.05까지 낮추는 게 어떻게 전력 비용을 58%나 아끼게 해주는지 이런 걸 다룬다고 하니까 AI 인프라의 또 다른 이면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 GPU 확보 경쟁이 결국 이 전력과 냉각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오늘 살펴본 GPU 전쟁의 경제학이 AI 인프라의 하드웨어 측면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하드웨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유지보수 문제로 넘어가는 거군요. 이 블로그 시리즈 정말 계속 따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고 이해하시는데 좀 더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